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군대의 짬타이거 때문에 목숨을 건졌던 이야기. 다른 사람과는 좀 별나게 다른 몸을 타고 태어난 나의 귀신에 관한 목격담이야. 천일의 화를 엮어도 몇 번을 엮을 만큼이야. 천일의 화라고 해봐야 꼴랑 3년밖에 더 되나? 난 30년 가까이 되는데. 그러나 그 비슷비슷한 경험 써봐야 욕이나 먹지. 귀신을 자주, 매일, 하루 몇 번씩 보는 나는 남들에겐 평생 안 잊힐 무서운 기억이 밥 먹고 응가하는 일상이니까. 솔직히 크게 기억나는 일이 아니면 기억조차 못해. 그걸 다 기억하면 내가 멀쩡히 살아있겠어? 오늘 귀신세 말이 봄 완전 소름이었어. 밥 먹는데 천장에서 귀신 발이 대롱대롱 웃었어. 똥 싸는데 벽에서 대가리 튀어나와서 휴지 던질 뻔 등등. 별 시답잖은 얘기나 해야 하고. 오늘 얘기는 청정부대에서 군 생활할 때 특별한 인연을 맺은 짬 타이거의 얘기야. 난 지금으로부터 10년쯤 전에 군대를 갔어. 겨울 군번인 둥이가 이듬해 여름쯤 일병 나부랭이 시절 인연을 맺은 특별한 짬 타이거의 얘기야. 우리의 첫 대면은 둥이가 부대에 전입을 가서 대기 기간을 거쳐 근무에 투입되던 주 근무 첫날이었지. 첫날 탄약고 근무를 서고 있었어. 우리 부대 탄약고는 사병식당과 본부 건물 사이에 있었는데 탄약고와 사병식당 가운데쯤 큰 짬통이 존재했어. 탄약고 근무를 서는 중 갑자기 고참이 짬통 쪽을 바라보며 충성을 때리더라고. 물론 장난이지만. 둥이 이병아 너도 경례 드려라. 우리 부대 짬 타이거 대장님이신 주연 중사님이다. 난 순진하게 고참이 시킨 대로 했어. 바라보니 보통 고양이보다는 훨씬 덩치가 좋은 고양이 한 마리가 짬통을 향하고 있었지. 그 고양이는 우리 내무반장이 짬찌 이등병 시절부터 우리 부대 야생 생태계의 최고봉인 짬 타이거들의 제왕이었고 덩치와 함께 싸움으로 단련된 근육과 몸 이곳저곳에 털이 빠지며 생긴 흉터들과 싸우다 잘린 짧은 고리가 범상치 않은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지. 근데 주연이란다. 풀네임이 옥주연이야. 그 시절 최정상의 여성그룹 핑클의 옥주연. 그땐 옥주연 씨가 좀 통통하고 딴 멤버에 비해 약간 미모가 빠졌었지. 아무리 그래도 옥주연은 너무한다 생각한 나는 맘속으로 그놈을 마왕이라 부르기 시작했고 내가 짬이 먹어가며 부대 내의 권력이 커질수록 자연히 나중엔 마왕이란 공식명을 갖게 되었지. 나와 그놈은 삶의 영역이 다른지라 그냥 대면대면한 사이로 지냈는데 그가 식사를 할 때는 다른 짬 타이거들은 아무도 접근을 못하고 얌전히 순서를 기다려야 했지. 간혹 마왕을 겁내지 않고 접근하는 철부지 어린 놈들이 있었는데 마왕의 살벌한 앞발치기에 한 방에 반쯤 죽을 거란 예상과는 달리 얌전히 곁을 내주는 마왕의 의외의 모습도 보기도 했었어. 그 미스테리는 자연히 나중에 풀려. 아무튼 보통의 짬 타이거는 마왕의 식사 때 접근이 허용이 안 됐었어. 그랬다가는 마왕의 가혹한 응징을 받아야 했고 마왕이 느긋하게 짬 뷔페를 다 즐기고 자리를 떠야만 다른 놈들 차지가 되었지. 워낙 먹이가 풍부한 군부대 짬통은 그걸 근거로 살아가는 부대 내의 짬 타이거들과 기타 야생 도둑 고양이들을 구분지었는데 그 지역에서 난다 긴다 하는 고양이만이 부대 짬 고양이가 될 수 있었고 우린 감히 그들을 고양이라 부르지 못하고 짬 타이거라 부르면서 존경을 표했어. 내가 마왕과의 특별한 인연을 맺은 건 녹음이 짙은 어느 깊은 여름날. 내 일병 생활도 거의 끝날 무렵이었어. 언제나처럼 새벽에 야간 탄약고 근무를 서고 있는데 어디선가 앙칼진 고양이들의 소리가 났고 난 그것이 마왕에 도전하는 도전자와 마왕의 짬통의 소유권을 사이에 둔 혈투임을 알 수 있었어. 그렇게 근무 내내 계속된 어둠 속의 혈투는 이윽고 막을 내리고 주위가 다시 조용해졌을 때 난 결투의 결과가 궁금했지만 곧 잊어버리게 되었지. 그리곤 다음날부터 마왕도 보이지 않고 도전자라 할 만한 놈도 안 보이고 그저 그동안 짬통을 호시탐탐 노리던 다른 짬 타이거들만이 군을 활보하는 춘추전 국시대를 연출했고 부대는 서로 쫓고 쫓기는 왕위쟁탈전이 한창인 난투장으로 변해 하루 종일 고양이들 울음에 시달려 했어. 내가 마왕이를 다시 만난 건 몇 날이 흐른 주말이었어. 휴일을 맞아 사람들은 내무반 대항 군대 쓰리가를 열었는데 난 고참들이 인정하는 소문난 개발이라 저놈을 넣었다간 자살골 폭탄을 맞고 자멸할 거란 고참들의 염려 덕에 혼자 방류되어 오랜만에 밀린 빨래를 세탁기에 돌리고는 PX에서 시원한 캔을 하나 사서 본부 건물 뒤에 마련된 빨래 건조장에서 빨래를 널고 앉아 잠시 구름 과자와 캔을 먹으며 휴식을 즐기고 있었지. 그때 앉아있는 내 얼굴 옆으로 시선이 꽂히더군.
난 연약한 초식 동물이라 위기의식은 제법이거든. 귀신도 없는 부대에 그거도 대낮에 설마. 쫄아서 본 곳은 10m쯤 옆에 마왕이 서 있었어. 살아있었구나. 몹시 반갑더라. 내가 놈을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걸 나도 그때 처음 알았는데. 그렇게 우린 잠시 아이 콘택트를 했어. 그러고는 마왕이 천천히 움직이는데 걸음이 정상이 아냐. 자세히 보니 몹시 다리를 저는 데다 뒷다리에 길게 찢어진 깊고 심한 상처가 있더라고. 그 몸으로 놈은 자꾸 날 보며 따라오라는 듯 몇 걸음 가다 돌아서서 자꾸 쳐다보고 그러길 반복하는 거야. 난 뭔가에 끌리듯 마왕을 따라갔어. 마왕은 날 휴일이면 출입이 없는 부대 연병장 반대편으로 날 이끌었어. 우리 부대는 좀 특수한 일을 하던 부대라서 부대 부지가 있으면 그 부지 절반쯤을 연병장, 본부 건물, 창고들, 식당 건물들이 있는 생활 공간으로 쓰고 부대의 반은 특수한 목적의 장비들이 차지하고 있던 그런 형태의 부대인데 평일엔 양구역 다 왔다 갔다 하지만 휴일엔 연병장이 있는 쪽만 사용했거든. 한참을 가다 서다 뒤돌아서 날 쳐다보다를 반복하던 마왕은 이윽고 으슥한 곳에 있던 한 모스는 폐장비를 헤치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따라 들어가 보니 마왕이의 집이었던 거야. 난 짬 타이거 왕의 궁전에 초대받은 거지. 집에 들어간 마왕이 자리에 눕자 한쪽 구석에 새 작은 움직임이 있더니 정말 조그만 새끼 고양이가 비틀거리며 나오는 거야. 마왕의 새끼였어. 너 암놈이었냐? 그제야 난 고참들이 그를 왜 옥주연이라고 불렀는지 알 것 같았어. 암컷이라니, 저 맹수가 여자였다니. 그때야 예전에 짬 먹을 때 어린 새끼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던 마왕의 모습이 떠올랐어. 그 녀석들도 마왕의 새끼들이었겠지. 작은 새끼는 마왕의 젖을 물었지만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마왕은 젖이 안 나왔어. 원래 영역 싸움을 한 동물은 진 쪽은 죽거나 떠나야 한다는 걸 생각할 때 마왕이 여기 있단 건 그 적을 물리쳤다는 얘긴데 마왕도 큰 부상을 입어 마왕의 부하였던 짬 타이거들에게 쫓겨난 것 같았어. 난 묘한 기분으로 마왕을 보고 있는데 마왕이 자꾸 어딘가를 힐끔거려 살펴보니 이미 죽어버린 새끼 고양이가 2마리가 더 있더라. 나를 쳐다보는 마왕의 눈초리가 오빠, 나 좀 살려줘. 이대로는 억울해서 못 죽어 하는 것 같았어. 난 마왕을 살리고 싶었지만 어쩔 줄을 몰랐어. 일찍 사관한테 새끼 딸린 짬 타이거가 깊은 부상으로 죽어가오니 동물병원 가게 외출 좀 시켜주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마왕의 상처는 심각해서 이미 상처가 골마가는 중이었거든. 일단 취사장을 갔어. 옆 내무반에 내 바로 밑군번인 취사병이 있었는데 저녁을 준비하는 취사장에서 상말인 짬장이 안 볼 때 불렀어. 나는 그 녀석에게 가서 오늘 저녁으로 나오는 꽁치 튀김 2덩이라만 달라고 부탁했어. 짬장의 눈치를 보면서 평소 나랑 친한 이 착한 아이는 휴지에 몰래 꽁치 튀김을 말아줬어. 난 다시 마왕에게가 그걸 줬어. 원래 고양이는 도둑 고양이라 해도 먹을 때 품위를 지키는데 짬 타이거의 왕이 3일 굶은 똥개처럼 허겁지겁 먹는 걸 보니 마음이 짠했어. 난 따로 떠온 물을 주며 새끼도 어찌 물이라도 먹여보려 했지만 얼마 못 가 마지막 남은 새끼조차 숨을 거뒀어. 내가 행정반 고참에게 아부떨어 구해온 깨끗한 16절지로 새끼를 한 마리씩 돌돌 말아 부대 한 귀퉁이를 파고 묻어줬어. 마왕은 아픈 몸을 이끌고 따라 나와 새끼들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더군. 일단 슬프지만 마왕을 살리는 게 급선무라. 난 꾀를 하나 생각하곤 다시 내무반에 있는 주전자를 들고 취사장에 갔어. 뜨거운 물 좀 들어왔습니다. 애들 놔두고 왜 네가 오냐? 전부 축구하지 말입니다. 군대는 한여름에도 수인성 병 예방을 위해 뜨거운 물 먹이는 건 다 알지. 난 의류 보수대에 있는 바늘과 실을 뜨거운 물에 담가서는 5분 대기 의무병의 의무 배낭 속에 있는 빨간 소독약을 훔쳐서 마왕에게 갔어. 그때 걸렸으면 난 죽었을 거야. 뜨거운 물을 식혀 상처에 붓고는 일회용 면도기로 상처 주위에 털을 밀었어. TV에서 본 건 있어서 훔쳐온 빨간 약을 상처에 들어붓고는 바늘과 실로 한 뼘은 되는 긴 상처를 꿰매기 시작했어. 많이 아픈지 움찔움찔하고 때로는 앞발로 내 손을 누르기도 했지만 발톱을 안 꺼낸 걸 보면 지 치료해주는 줄 아나 보더군. 역물일세. 역물이야. 그 뒤론 야생 고양이의 자연 치유력을 믿을 수밖에. 난 그 뒤 햄이나 생선 튀김이 나오면 몰래 주머니에 넣었다가 마왕에게 가져다 주고 없을 땐 참치캔과 줄줄이를 사다 주기도 했어.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내 걱정과는 달리 마왕은 하루하루 건강해졌지.
그렇게 얼마간 시간이 흘러가고 내가 야간에 보초를 서던 때였어. 또 고양이들이 싸우는 소리가 나는 거야. 같이 있던 고참은 주연이 있을 때가 좋았어. 아주 고만고만한 것들이 난리쳐서 시끄러워 죽겠네. 아닌데요. 저거 주연이 소린 것 같은데요. 고참은 아닐 거라고 안 보이는 게 죽은 것 같다 했지만 난 느낄 수 있었어. 그건 마왕이 왕위를 되찾기 위해 싸우는 소리였지. 내 얘긴 곧 사실로 드러났지. 다음날 아침 잠통 앞에 선 마왕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모두 봤거든. 그리곤 한동안 부대에 마왕의 그동안의 행적과 상처가 부대원들에게 회자되었어. 크게 다쳤는데 수의사가 구해주고 치료해줬을 거라는 얘기부터. 웃기지 마라. 무슨 수의사 바느질 솜씨가 저 따위냐. 저건 주연이가 다치고선 자기가 바늘과 실로 직접 지 가죽 꿰맨 거라는 의견까지. 여기까지는 참 훈훈한 해피엔딩이었는데 진짜 얘긴 이제부터야. 부담스러운 은혜 갚기가 시작되었거든. 그렇게 마왕이 왕위를 되찾고 한동안은 마왕의 응징으로 절뚝거리거나 코잔등 터진 고양이가 부대에 넘쳐났다가 평온을 되찾을 무렵 아침 저물을 나가던 우리 내무실 사람 중 일부가 뒷문을 열고 시작되었어. 이게 뭐야? 나가보니 커다란 쥐 한 마리가 내무반 뒷문 앞에 놓여 있었어. 난 직감적으로 마왕이구나 생각했어. 그 뒤로 매일처럼 내무반 뒷문 앞엔 쥐 한 마리씩이 놓였는데 모두들 꺼려해서 난 내가 나서서 쥐 치우는 당번을 했어. 덕분에 후임들에겐 솔선수범하는 좋은 선임. 선임들에겐 개념찬 최고의 후임으로 칭송받았는데 내가 미안하다. 쓰레기장에 쥐를 태워 버리러 가면 가끔 마왕이 쫓아오기도 했는데 난 쥐를 만나게 먹는 신용을 했고 마왕은 흡족해하며 돌아갔어. 마왕이 한 것이 100%인 건 직접 봤기 때문이야. 내가 근무 후 담배 피우며 쉬는데 마왕이 큰 쥐 한 마리를 물고 어둠 속에서 나타나 내 앞에 내려주며 쳐다보더라고. 오빠 고생하셨죠? 싱싱한 쥐에 한 점 하시고 힘내세요 하는 것 같았어. 한 번은 그 날랜 족제비를 어찌 잡았는지 초소 창문턱에 걸어놔서 멋모르고 고참이 기댔다가 놀라 기절하는 바람에 난리도 치고 그랬거든. 그 뒤 마왕이의 쥐 선물은 좀 뜸해졌지만 내가 제대하던 그때까지 계속되었지. 제대하던 날 참치 캔에 밥 말아서 꽁치 튀김과 계란 프라이 소시지까지 한상 거하게 차려 마왕의 집에 놓아두고 왔어. 그렇게 마왕과의 군대에서의 인연은 끝나고 난 복학을 하고 한참 열심히 공부를 했어. 그 기억은 한 자락 추억으로 기억의 저장소에 들어가고 마왕이란 이름조차 생소할 만큼의 시간이 흘렀어. 내가 대학 4학년 때니까 제대하고 한 2년 반쯤 지났을 때의 일이야. 난 언제나처럼 일찍 집에 들어와 공부를 하다가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었어. 그런데 꿈속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나왔는데 난 그 순간 딱 마왕인 줄 알겠더라고.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마왕아 반가워하고 반겼는데 녀석이 내 다리로 다가와 부비부비를 하는 거야. 그 순간 마왕이 이제 수명이 다해서 죽었구나. 무지개 다리 건너기 전에 인사하러 들렸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리고 날 잠시 쳐다보다가 우린 그렇게 헤어졌어. 다음 날 좀 울적했지만 난 계속 바쁘게 보낼 수밖엔 없었어. 졸업이 코앞이니 취업도 해야 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어. 2년쯤 더. 당연히 마왕은 잊고 있었고 난 졸업을 하고는 지금 사는 수원으로 와서 사회초년생 생활을 시작했지. 바쁜 나날이었어. 실수의 연속, 흡사 2등병 생활을 방불케 했어. 그러다가 내 실수로 가지고 있던 부적들을 훼손했어. 아프다고 회사 조퇴하고 이모한테 달려갔어. 그때 우리 이모한테 엄청나게 혼났던 걸로 기억해. 나한테 그리 화내신 것도 처음 있던 일인 것 같아. 이모 죽기 싫으니까 조퇴하고 쫓아왔지. 이모가 딴 방법이 없다고. 새 부적 쓸 때까지 무조건 회사 끝나면 집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말라 하셨어. 우리 이모는 부적을 쉽게 쓰시지 않아. 손님들도 부적이 필요한 사람은 손 없는 날 잡아서 아침부터 목욕 재개하시고 기도하시고 한꺼번에 하루 종일 쓰시는데 하루 종일 쓰셔봐야 10장 남짓밖에 못 쓰시거든. 그러고 나면 큰 굿 한판 하신 것만큼 기운 빠지셔서 시체놀이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난 드라마 같은 데서 부적 써야 한다고. 앉은 자리서 쓱쓱 쓰는 거 보면 저거 효문 있나 싶기도 하고. 그렇게 이모한테 혼나고는 매일 집 직장 이렇게 며칠 잘 피해 다녔어. 근데 사람 일이 그러나 부적이 없어진 후 열흘 후쯤 야근을 할 수밖에 없었어. 재빨리 끝냈어. 그리 늦은 시간도 아니고 밤 8, 9시 사이였는데 급하게 집으로 달려.
눈앞에 집이 보이니 마음이 턱 놓이는 거야. 꼭 그런 게 문제지. 집에 들어가려고 열쇠를 찾는데 순간 옆에 작은 골목에서 뭐가 툭 튀어나와. 그리곤 혼미해져서 정신을 놓았어. 내가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땐 어떤 놀이터 옆 축대 밑이었어. 지난번 경기 얘기 때 나온 놀이터는 아니고 우리 집에서 15분쯤 떨어져 있는 놀이터인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분위기가 음산해서 그쪽으론 지나다니지 않는 곳인데 그 놀이터 축대 앞에 내가 서 있더라고. 순간 홀렸구나 했지만 어쩌겠어. 쭈삣푸삣하며 눈알만 대굴대굴 굴리면서 뒷걸음질 치는데 축대 밑에 세워둔 차 밑이랑 하수구에서 뭐가 스멀스멀 기어 나오더라고. 진짜 못생긴 아저씨 홀령둘인데 하나도 어쩌지 못하는데 둘씩이나. 이 거지 발사계 같은 것들이 내 쪽으로 썩소 날리면서 다가오는데 주위를 보니 재미있다는 듯이 보고 있는 구경꾼 영도 서너 있었어. 젠장 눈물은 나는데 그냥 기절해서 당하거나 미쳐버렸으면 좋겠단 생각만 들더라고. 그때였어. 생전 처음 듣는 큰 소리가 나는 거야. 분명 고양이 소리인데 고양이 소리랑은 비교가 안 돼. 흡사 고양이의 소리를 대어 소리만큼 크게 확대한 소리. 딴 사람은 못 듣고 나랑 개들과 구경꾼 영들만 들은 소리. 나랑 개들이랑 소리 나는 곳을 보는데 푸른빛 나는 고양이가. 분명 고양이인데 동물원에서 본 호랑이만 하다면 조금 뻥이고. 그래도 표본만큼은 충분히 되는 고양이가 축대 위에 납작 엎드려서는 그르렁거리다가 뛰어올라 두 놈을 공격하는데 앞발 휘두를 때마다 영혼이 찢어졌어. 구경하던 귀신들도 다 도망가고 싸움은 순식간에 끝났어. 동물령이 세긴 세더라고. 그리고 나에게 오는데 분명 마왕이었어. 덩치는 훨씬 컸지만 그 눈빛은 잊지 못하지. 내게 다가온 녀석은 내 손을 한번 앓고 우리 집 쪽으로 날 밀더라고. 그게 실체처럼 감촉으로 느껴졌어. 내가 집에 가는 동안 내 옆을 따라오며 날 보호해주던 녀석은 내가 집에 들어가는 걸 보고는 자기 일은 끝났단 듯 사라졌어. 다음 날 이모에게 부적받아가란 연락을 받곤 이모에게 가 그 얘기를 했더니 내가 복은 많은가 보다. 어찌 맨날 구사일생하냐? 하시면서 너한테 은혜 갚으려고 윤회도 안 하고 기다린 건데 다 갚았으니 이젠 안 올 거야. 내가 믿을 건 이 부적뿐. 하면 올리셨어. 혹시 잃어버리거나 상할까봐 아예 두 벌 만들었다고 주신 그 부적은 아직도 나를 든든히 지켜주고 있어. 마왕아, 고마웠고 다음에는 축생에서 벗어나서 고준이만큼 예쁜 여자로 태어나 잘 살길 바란다. 그 드높은 전투력 일랑은 저승에 킵해두고. 불행한 사람. 아들아, 과연 이 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제일 불행할까? 어떤 사람들인데요? 한 사람은 부모를 잃었고, 다른 한 사람은 두 다리를 잃었고, 마지막 한 사람은 꿈을 잃은 사람이야. 과연 누가 가장 불행한 사람일까? 아이의 아버지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아이에게 뭔가 듣고 싶은 대답이 있는 것 같은 눈초리다. 글쎄요, 저는 세 사람이 다 불행한 것 같아요. 아니야, 진짜 불행한 사람은 따로 있어. 이제부터 아빠가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 이 이야기를 들으면 너의 생각이 조금 달라질 거야. 아이는 한숨을 쉬며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는다. 어떤 세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생을 마치고 하늘나라로 오게 되었어. 그 세 사람은 영생이 가능한 진짜 하늘의 왕국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지. 거기에는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천사들도 있었어. 그곳의 천사들은 사람들을 4명 혹은 3명을 한 조로 묶어 대기시켰고 그 한 조마다 한 명씩 천사들이 배정되었고 세 사람에게도 천사가 왔지. 하늘나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영생의 세계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거치는 단계입니다. 이곳에서는 여러분들이 생전에 받은 불행과 고통의 크기에 비례하여 보답을 내릴 것입니다. 이에 세 사람은 천사에게 자신이 가장 큰 불행과 고난을 겪었다고 말했어. 그 세 사람이 어떤 고난을 겪었냐면 한 사람은 어릴 적에 부모를 잃고 고아로 살아온 사람이고 한 사람은 두 다리를 잃고 불편하게 살아온 사람이야. 그리고 마지막 사람은 꿈을 잃은 채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지. 천사는 각 사람에게 자신이 그 고난을 겪고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해보라고 했어. 첫 번째 사람이 말했지. 저는 어릴 적에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한 분은 사고로 돌아가셨고 다른 한 분은 저를 버리고 떠나셨습니다. 고아가 된 저는 어릴 적에 보육원에 보내졌고 그곳에서 운 좋게도 좋은 사회복지사분과 교사분들을 만났고 부모님은 없었어도 어릴 적에 좋은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후 고아 지원 정책 덕에 저는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작은 집 한 채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교재나 학용품, 심지어 노트북까지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 덕에 고등학교까지 성공적으로 졸업할 수 있었고 딱히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받아온 지원이 감사하여 전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군인이 되기로 마음먹고 사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사관학교에서도 감사하게 모든 생활비용이 지원되었고 생활이 전보다 훨씬 윤택해졌습니다. 저는 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여 장교로 임관했고 군 생활의 마지막쯤에 사단장 자리까지 올라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에게는 아들이도 있는데 2명 모두 아비를 따라 군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죽기 직전에 제 큰아들이 대령 진급을 확정지었었는데 못 보고 온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절 어릴 적에 떠난 부모님은 나중에 찾긴 했는데 이미 사망하신 이후였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실을 알고 나서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어릴 적부터 제 기억에는 없던 분들이라 씁쓸하다는 생각과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어릴 적에 불치병이 있었습니다. 아래쪽 다리 근육이 퇴화하고 거대한 종양이 생기는 이상한 병이었습니다. 그 당시 의료진들은 저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저의 2다리를 잘랐고 저는 간신히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그 이후 전 다리 없이 생활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남들의 도움 없이는 힘들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 씻는 것 등등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당시 전 집에서 아무런 낙도 가지지 못한 채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 부모님께 중학교에 가기 싫다고 했습니다. 부모님께 저를 왜 이렇게 낳았냐고 짜증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부모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럴 때마다 부모님은 저를 혼내기는커녕 저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었습니다. 저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하신 행동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는 어머니 몰래 야한 잡지를 침대 밑에 두거나 제가 자주 보는 책 사이에 두고 부모님이 없을 때마다 그것을 보곤 했습니다. 전 완벽하게 부모님을 속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숨겨둔 잡지가 다 사라진 것입니다. 완벽하게 행동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행여라도 들킬까봐 그것을 찾아다녔습니다. 몸이 불편해도 그런 잡지를 볼 수는 있는데 전 왠지 그때 그것이 들키면 아주 창피할 것 같았습니다. 그 잡지를 찾으러 다닐 때 정말 절박했습니다. 집을 기어다니며 막 찾았는데 세상에 그 잡지가 아버지의 서재의 맨 꼭대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의 아버지 책꽂이는 높이가 상당해서 아버지도 의자를 하나 밟고 올라가야 꼭대기에 책을 꺼낼 수가 있습니다. 전 그것을 도로 가져와야 했습니다. 전 다리가 없었으므로 주변의 사물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일단 의자를 가져왔고 거기에 주변에 돌아다니는 책들을 쌓았습니다. 그렇게 준비가 끝나자 저는 제 2팔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여 그곳에 올라갔습니다. 책들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지만 전 집중력을 잃지 않았고 마침내 성공적으로 그 잡지들을 꺼냈습니다. 바닥으로 다시 내려와 잡지를 확인하면서 참 기분이 묘했습니다. 고작 야한 잡지 하나 꺼내왔을 뿐인데 보통 사람이면 몇 분이면 끝날 일. 저는 그거에 몇 배에 달하는 시간을 투자해서 했는데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고 방을 나가는데 뜻밖에도 저의 어머니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저를 안고서는 제가 뭐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시간이 남들보다 조금 더 걸릴 뿐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그때부터 인생을 다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저는 예술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고 또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제법 실력이 좋았습니다. 예술고에 입학한 이후 저는 온종일 그림에만 몰두했고 졸업할 때 전교에서 5손가락 안내 드는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그 덕에 국내에서 최고로 유명한 미술대학에 갔는데 뭔가 별로였습니다. 대학교에서 공부를 더 하기보다는 저의 그림을 더 그리고 싶었고 무엇보다 만화에 끌렸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 자퇴를 하고 유명 만화 출판사에 들어가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5년 정도 하고 나서 전 저의 인생을 바꿔준 쥐를 탄생시켰습니다.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이 만화가 그렇게까지 대박 날 줄은 몰랐는데 감사하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고 전 그 만화를 약 10년간 연재했습니다. 이후 만화를 정말 많이 그렸습니다. 저는 만화에 인생을 바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아들이 2명 있습니다.
한 명은 평범한 출판사에서 경영팀장을 맡았고 다른 한 녀석은 운동을 잘해 야구선수가 되었습니다. 두 놈 다 자기 앞가림은 잘하는 것 같아 눈 감을 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도에서 태어나 계속 거기서 쭉 살았습니다. 전 평범한 회사원인 아버지와 교사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딱히 몸이 불편하거나 병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학교는 그 당시 이도에서 나름 괜찮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왜 하는지 의문이 들었고 열정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뿐만이 아니라 학교 친구들 대다수가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잠자기 일쑤였고 시험 준비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대학에 전혀 생각도 해보지 않은 학과로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다녀왔고 그 뒤에 대학 동기랑 재미있게 놀다가 토익 공부를 좀 하면서 국사 공부도 좀 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2년 정도 하다가 뭔가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만두고 일을 했습니다. 그 뒤에는 딱히 별거 없고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생전에 무슨 일을 하셨고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더 말씀해 주십시오. 하도 많은 일을 해봐서 기억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 차 세탁이나 벽돌 나르는 일을 젊을 때 했었고 나이가 더 들었을 때는 택시 운전이랑 건설 현장 감독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가족은 제가 50대가 될 때쯤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6년 뒤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전 결혼은 하지 않아서 가족은 더 없었고 형제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죽기 전 마지막 순간에 아무도 없었습니까? 꿈을 잃은 남자의 말을 듣던 다른 두 사람이 물었어. 저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1년 뒤에 죽었습니다. 가족도 다 하늘나라에 가고 일하던 직장에서도 해고되어 딱히 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술을 좀 마시고 꿈을 잃은 남자가 말을 잇지 못하자 천사가 말했지.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통받으셨습니다. 세 사람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천사는 어떤 서류들을 꺼내어 비교하더니 뭔가를 골똘히 생각했어. 세 사람 중 어떤 사람이 제일 고통을 받고 살았었는지 정하려는 거겠지. 이윽고 천사는 그들에게 말했어. 여러분 중에 가장 고통을 받았던 사람은 세 번째 분, 꿈을 잃으신 분입니다. 천사의 말에 다른 두 사람이 반박했어. 천사는 이에 이유를 설명했지. 첫 번째 분은 어릴 때 부모를 잃고 사신 분입니다. 당신은 부모 없이 자라 거친 세상을 홀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고 그 빈자리를 대신해 준 사람들과 국가의 고마움을 느끼고 다른 이에게 봉사할 것이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 꿈을 이루셨습니다. 당신은 이미 부모를 잃은 것에 대한 보상을 생전에 다 받고 올라온 사람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당신에게 줄 보상은 당신이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당신의 부모님을 만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문 뒤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분은 몸이 불편하여 다른 사람과는 달리 세상 사는 것이 꽤 힘들었지만 훌륭한 조력자 덕에 용기를 잃지 않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결코 세상을 쉽게 살려고 하지 않았고 쓸데없는 쾌락을 쫓지도 않고 오로지 당신의 욕구와 꿈을 향해서만 달려왔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큰 봉사를 하거나 공헌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태어날 새 생명에게 참 좋은 본보기가 될 만한 삶을 사셨습니다. 당신도 보상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당신에게 줄 보상은 당신이 지금껏 갖지 못한 건강한 육체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올 때까지 시간이 좀 있을 테니 그동안 야구를 조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하자 두 사람은 밝게 웃었어. 그 정도 보상이면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거지. 두 분께서는 저기 보이는 문을 그대로 통과하시면 됩니다. 빛이 너무 밝아서 겁먹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가시면 됩니다. 두 사람은 천사와 홀로 남은 남자에게 인사하고 문 쪽으로 향했어. 천사는 마지막으로 남은 한 사람을 쳐다보며 말했지. 당신이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다른 두 사람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고 오히려 가졌던 것도 잃고 살았습니다. 앞선 두 사람은 어릴 적 몇 년이 재앙이었지만 당신은 평생이 재앙이었습니다. 인간관계도 엉망이었군요. 부모와의 사이가 좋지 않았고 쾌락만을 원하는 일부 사람들과 어울렸을 뿐 제대로 남은 것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당신의 삶에 관해서 물어보았을 때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했던 것처럼 당신은 삶을 살며 남긴 것이 없습니다. 그럼 저의 보상은 무엇입니까?
천사가 안 좋은 말만 계속하자 남자는 기분이 살짝 나빠져서 좋은 주제로 넘어가고자 했지. 당신에게 주어질 보상은 저 문 너머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다시 지상으로 내려보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에는 당신이 꿈을 갖고 열심히 살게끔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이번 생에 누렸던 두 가지를 빼앗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의 보상입니다. 그러자 남자가 화들짝 놀라 말했어. 천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이미 충분히 고통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인생을 다시 살 수 있습니까? 게다가 두 가지를 빼앗는다니요. 천사는 웃으며 말했어. 다음 생에는 꼭 꿈을 향해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다시 지상에 태어났어. 그리고 그 사람은 부모가 없고 두 다리가 없었지. 아이의 아버지는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아들아, 어때? 이 세상을 살면서 뭐든지 잃을 수 있어. 그런데 꿈을 잃는 것이 가장 불행한 거야. 그건 하늘나라의 천사들도 인정하는 것이지. 아들아, 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고 항상 꿈을 향해 정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길 바래. 넌 할 수 있어. 너의 가슴 속에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뜨거운 꿈이 있다고. 아빠는 믿어. 아동교육용 홀로그램 종료 3분 전입니다. 대상자는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두 다리가 없는 아이는 휠체어를 끌어 책상 위 어떤 버튼을 누른다. 버튼을 누르자 아버지의 표정이 바뀐다. 목소리도 제대로 나온다. 안타깝지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 내일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자. 아동교육용 홀로그램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부모의 모습과 똑같은 홀로그램 이미지가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이다. 교육 내용은 부모가 생전에 정할 수 있다. 아이의 아버지는 꿈과 희망에 관한 이야기를 등록해 두었다. 아이는 이 이야기를 7번째 들었다. 아이는 아버지에게 정해진 질문과 대답을 해야만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을 안다. 지금 아이는 아버지에게 잘 가요라고 말해야 한다. 하지만 아이는 아버지에게 물어보았다. 아빠, 만약에요. 부모를 잃고 몸도 잃고 꿈도 잃으면 어떻게 해야 해요? 아이의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은 채 아이를 보며 인자하게 웃고 있다.